바이든 정부의 내년 외교정책 방향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계속 저도 폴을 보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한 2, 3% 정도 트럼프 후보가 된다면 앞선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번에 워싱턴 포스트 보니까 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폴만 보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씩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들도 있어서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확실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면 굉장히 불확실한 두 가지 요인이 겹쳐 있는 한 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에 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미국 외교정책의 큰 방향을 보면 미중 관계는 올 전체적으로 디리스킹 패러다임도 그랬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랬고요. 단기적으로는 안정세 그리고 위기 관리에 대한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선 기간 중에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의 양당 간 경쟁 구도가 있긴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중동 전쟁은 앞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전쟁 방향을 리스트레인하는 정책을 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희망과는 달리 이 자국의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서 이 전쟁의 향방과 또 그 전에 있었던 중동 대탕트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기대 이런 것이 조금 뭐 한두 달 새에 이제 벌써 3달 가까이 가고 있지만 그래서 애초에 정책 방향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적 소모전화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이 서방의 지원 피로감 또 미국 내의 대선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이나 동북만 유지 정책 또는 하이텍 분야에서에 대한 디커플링 전략 등의 큰 방향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또 기후변화나 주요 부문에서 미국이 계속 앞서가기 위한 그래서 엊그제 포린 어페어스의 자카리아 논문이 실렸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미국의 힘은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 여러 가지 도전 요인이 강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국력 지표로 볼 때 미국의 리더십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회의적인 대내외의 여론을 이겨가는 것이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내년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대사님 말씀처럼 두 개의 전선 이후에 대만 문제. 그래서 여전히 미중의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 미국 외교 정책에 깔려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에 대만 뭐 총통 선거도 있지만은 혹시라도 단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1945년 이후에 최초의 강대 국간 직접 전쟁이자 두 핵국가의 최초의 역사적으로 그죠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억제하기 위한 문제의식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한 해가 될 것인데 그걸 위해서 꼭 디터런스도 있지만 이제 인게이지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 논의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북한의 여러 정찰 위성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긴장을 일으키기에는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내년에 미국 간의 협상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본다. 이런 커트 캠벨 얘기도 보도가 된 걸로 보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최근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미 협상을 하겠다는 폴리티코 보도도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낮지만 또 그런 돌발 변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후반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리한 내용은 그 미국 특히 이제 설리번이나 주요 인사들이 하고 있는 여러 논리들인데 그렇게 기존과 다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보는 건 그 굉장히 바이든 정부가 이 세계 질서의 미래를 두고 깊은 고민은 하고 있다. 이게 그 리버럴 오더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고 미국 스스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걸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큰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그 글로벌 웨스트랄까 그 나토와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지지가 미국이 뭐 잘 못하더라도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컬렉티브 굿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경제 부분에서도 지금 뭐 그 스무트 할리 이후로 미국의 관세가 제일 높은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그런 그 국가 개입적인 산업 정책을 펴기는 해도 그것이 이제 그 중산층이나 미국 경제 부흥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면 다시 이제 다자주의나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을 뭐 중상주의라든지 보호주의적으로 보지는 말아달라라는 논의들을 이제 하고 있어서 아직은 뭐 가자주의 경제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그 바이든 초기가 좀 미국 그 우선주의에 해당하는 논리가 좀 강했다면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는 좀 질서에 대한 거대 담론이나 원래 그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에 대한 강조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리더십 회복에 대한 글로벌 웨스트를 이제 뭉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논의가 좀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거의 핵심은 동맹의 현대화다. 그래서 그 완전히 새로운 아까 대사님 말씀처럼 그 포스트 콜드워를 안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동맹국들의 재편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미일이나 오커스나 여러 가지 그 또는 나토와 아시아 인태 연결이라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지속될 큰 변화의 지금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그 당면 과제에 대한 논의도 물론 좀 하고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본 건 지난 샌프란시스코 에이펙에서의 이제 미중 관계였는데 그 설리번 아티클을 보면은 그 미국의 대중 정책의 엔드 스테이트가 뭔지에 대한 그림이 명확치 않다. 그런 비판들을 많이 했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그 하우 퀘스천은 이제 답이 되고 있는데 정말 중국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그 what 퀘스천에 답이 없는 거 아니냐 미국도 이제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국이 기존 질서의 룰을 지키는 한 건강한 경쟁은 하되 그것이 군사적 충돌로 가는 것은 맞겠다. 그래서 미중 관계를 그 공존의 형태로 평화롭게 관리하겠다라는 이제 담론을 조금 강화하고 있어서 중국이 박 박사님이 훨씬 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미국과의 관계를 뭐 상호 존중이라든지 호혜라든지 공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쉐어되는 물론 이게 그 대화의 초입의 시작이긴 하지만 그런 큰 틀 속에서 경제에서의 경쟁 그리고 그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국교 정상회의도 잠깐 했는데 중국의 그런 중재가 미국한테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어떤 협력 그리고 이 그 인공지능 기반 핵 경쟁에서의 협력의 필요성 이건 일종의 초국가적 위협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양자적인 경쟁 이슈도 있지만 초국가적인 공동 이슈에서 협력을 하기로 하는 것도 이제 미중 관계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여 이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중 간의 경쟁을 결정하는
일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은 글로벌 사우스나 특히 미국이 요즘 6개 스윙 스테이트들, 터키나 뭐 이런 국가를 포함한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성장보다 터키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년, 20년 전에 미국 말을 잘 듣고 나토 안에 있던 터키 같은 나라가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경제적으로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미국의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한 작년까지는 글로벌 이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책적으로. 근데 브릭스의 확장이라든지 이번에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사우스들의 행태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많은 반성이 지난 1, 2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뭐 별로 새로운 얘기는 없지만 바이든 정부 마지막 해의 외교정책 방향은 그렇게 전개될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몇 가지 하여간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용을 볼 수 있는 건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시 인스티튜트하고 헤리티지 재단 프로젝트 2025 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보면 제가 느낀 바는 트럼프 일기의 여러 특징을 가지고는 있지만 공화당의 입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을 다 장악한 것은 아니고 특히 니키 헤일리 같은 당내 반대 담론에 대한 지지도 상당히 늘고 있어서 과거처럼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도 아주 트랜스액셔널한 방식이라든지 동맹에 대한 압박 그렇게 가져가기에는 공화당 전체의 좀 당론도 강화됐고 특히 이제 국제 정세가 그때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개인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도 있겠지만 그것이 변화된 상황과 공화당의 여러 압박 요인 때문에 조셉 나이 최근 논문 보면은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이 한쪽에 있지만 리스트레이너들하고 아메리카 퍼스터로 나눠서 공화당 내에서도 사실 리스트레이너는 이제 공화당 입장에 가깝고 아메리카 퍼스터들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 가깝다면 그 안에도 나름대로 이제 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조정될지 그것도 여전히 불확실할 요인이기는 하지만요. 눈에 띄는 건 동맹 강화,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 확장 억지 유지. 중국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압박이 돼. 그래도 좀 합리적인 압박. 그다음에 중동 정책에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축으로 한 이란을 완전히 배제한 그런 뭐 JCPOA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책 방향이 좀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일기를 그대로 따라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내년 전후반을 통해서 초당적인 한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설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미중 관계가 좀 위기 관리로 약화되는 것은 좋은 추세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디커플링이나 스몰 야드에서의 하이펜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주는 경제적인 압박 요인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이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상 유지일 수는 있지만 북한은 소위 이제 신냉전 전략과 같이 중로 관계를 강화해서 한미로부터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전략과 미국의 방치가 결합되면 우리에게 정책 돌파의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